꽃을 싫어한다. 한참을 보아도 예쁜 줄 모르겠고 향기를 맡아도 좋다고 느끼지 못하겠다. 꽃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다고들 하는데 난 이상하게 꽃이 예쁜 건지 잘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냥 싫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친구들은 나한테 연구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싫은 걸 어쩌라고. (3년) 전 뜨거운 여름, 남자친구와 100일이었습니다. 그날 전 남자친구에게 빨간 장미꽃 100송이를 받았습니다. 장미꽃 100송이, 근사하죠? 제가 꽃을 싫어하는 걸 제 친구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꽃 선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었죠. 근데 그때 딱 받는 순간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나도 꽃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애매한 그런 좋은 기분이 있더라고요.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갔을 때 벽에 꽃 말린 거 걸어두잖아요. 저걸 왜 말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바싹하게 마른 꽃이 예뻐 보이지도 않았지만 처음 받은 기념으로 저도 한번 말려보기로 했습니다. 망사로 예쁘게 포장된 빨간 장미 100송이를 침대 옆 벽에다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뿌듯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 장미들은 바짝 말라서 이제 검은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게 아마 그때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해요. 할 일이 없어도 왔다 갔다 자꾸 돌아다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불안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 그때는 꿈을 자주 꾸게 되었습니다. 헌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합니다. 밤에 잠들기가 무서울 만큼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음악을 들으면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CD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오디오로 봤는데 파워가 꺼져 있더라고요. 코드가 빠진 건가? 오디오 뒤쪽으로 손을 더듬어 봤는데 코드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코드를 뺐다가 다시 끼워보니 다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헌데 그 뒤로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슬슬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기면 수리기사 아저씨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고 엄마는 잘 나오기만 하는데 왜 그러냐고 구박만 하고 정작 문제는요. 하루 종일 틀어놔도 집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 이상 없다가 항상 저 혼자 있을 때만 틀어놓은 음악이 뚝 끊긴다는 거죠. 고작 이거 하나면 말도 안 해요. 저희 집 현관에 모형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그 모형새에서 새소리가 3번 울립니다. 현관에는 센서 기능이 있어 나갔다 들어오면 저절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불빛을 받고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진 모형이죠. 꼭 사람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대낮에 햇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들어오면 그 빛을 받아 센서가 작동해 현관불이 켜지고 다시 그 빛을 받아 모형새가 우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꽤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상 때문에 당시에 전 혼자 있을 땐 음악을 들을 엄두가 나지 않았었죠. 저는 제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현관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엄마가 오신 줄 알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와서 빛이 들어올 리 없는데 현관불은 센서 작용으로 켜져 있고 그 새는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공포감에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현관을 응시하면서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해봐도 엄마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저 혼자 있을 때만 말이죠. 그때부터 혼자 있을 땐 현관에 있는 새를 아예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당연히 오디오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현관에 새가 울거나 오디오를 듣지 않으니까 오디오가 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현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전신에 한기가 싹 들어오는 느낌 아세요? 이제 그런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왜 그런 말 있죠? 한기가 드는 느낌을 받았을 땐 옆에 귀신이 있거나 갑자기 휙 스쳐 지나갔을 때 그런 싸한 느낌이 드는 거래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 번씩 그런 기분을 느낄 때마다 그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엄마한테 말해봤자 뻔할 것 같기도 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드디어 엄마 앞에서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하나씩 봉투를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문득 앞을 보았는데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더라고요. 당연히 전 엄마도 올 줄 알고 빠르게 걸어 나갔죠. 그렇게 세네 발짝 걸었을까? 갑자기 엄마가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보려고 걸음을 멈춘 순간 제 바로 코앞에서 뭔가 빠른 속도로 쌩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입만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때 무심코 신호를 다시 보았는데 빨간불이더라고요. 분명 초록불로 바뀐 걸 보고 건너려 한 건데 초록색 불로 바뀌는 걸 분명히 봤는데 한 발자국만 더 갔었더라면 아마 전 죽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제가 엄마와 얘기를 나누던 중 큰 차가 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답니다. 아닙니다. 분명 전 신호가 바뀐 걸 보고서 걸어 나간 건데 저는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모두 다. 엄마는 그제서야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환장할 일이죠. 그 다음날 엄마는 저에게 절대 어디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며 아침부터 이모와 함께 나가셨습니다. 그날 엄마가 이모와 갔던 곳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이었습니다. 애기 동자를 신우로 모시고 점을 보는 곳이었죠. 흔히 점을 보면 생년월일을 묻잖아요. 근데 거긴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 생년월일 필요 없이 사주를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사진을 보고 말해주는 그런 곳이었대요. 여튼 엄마가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무당에게 들어간 애기 동자신이 사탕 달라 초콜릿 달라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준비해간
사탕과 초콜릿을 양손에 쥐어줬더니 그 애기 동자가 말하길, 엄마, 언니가 방에서 제사 지내. 언니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사탕과 초콜릿을 들고 방 안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더랍니다. 엄마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무당은 이가에 초콜릿이 범벅이 되어,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언니가 죽고 싶어서 용 쓰는 거지. 언니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엄마와 이모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씨, 답답해. 언니가 자기 방 사진 위에다 썩은 꽃 잔뜩 올려놓고 제사 지낸다니까. 빨랑 가서 그거 떼어내고 방 구석구석 향 피워놓고 문 닫고 다 탈 때까지 들어가지 마.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엄마는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셨대요. 그날 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에 너 사진 걸어둔 거 있니? 사진? 갑자기 무슨 사진? 내 방에 사진 같은 거 없어. 진짜로 제 방엔 사진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시고 전 제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위에 썩은 꽃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게 저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제 방 벽에는 백송이의 장미가 검정색으로 말려져 있고 그 밑으로 친구가 연필로 그려준 제 초상화가 액자 안에 있었거든요. 전 일단 액자를 떼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을 떼어내려고 침대에 올라가 손을 뻗은 그 순간, 세상에, 검게 변해버린 장미꽃 포장지 안으로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기에 왜 벌레들이 가득 들어있는 건지. 아빠와 저는 창문을 열고 방에서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쫓아내고 포장지 그물에 끼어있는 벌레들은 꽃과 함께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앞 놀이터에서 태워버렸습니다. 방에다 향도 피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직까지 아찔합니다. 검게 변해버린 꽃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진짜 나에게 큰 일이 생겼을까? 과연 그 꽃 때문이 맞을까? 아님 그냥 우연일까? 어쨌든 전 그 뒤로 꽃을 더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군대를 늦게 다녀왔습니다. 마냥 가기 싫고 두렵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입대를 미루다 결국 23살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남자들은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막상 군대를 가보니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부조리가 엄청 심하지도 않았고 나름 재밌게 다녀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올해 5월달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알바하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적금도 들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서 7월부터 알바하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화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은 선술집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였습니다. 가끔 손님이 많은 날엔 1시까지 연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홀서빙은 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위치가 애매해서 그런지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지라
서빙은 저 혼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가끔 단체 손님이 있는 날엔 사장님이 도와주시긴 합니다. 그 사장님은 워낙에 술을 좋아하시는 편이라 평일 5일 중 3일은 지인들을 매장으로 불러 함께 술을 드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장님은 지인들을 불러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카운터 바로 뒤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제가 포스를 보다가 뒤를 돌아보면 사장님이 계신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때가 한 저녁 7시쯤 되었을까?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희 10명 정도 되는데 자리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셔서 단체 테이블석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손님이 오기 전까지 매장은 사장님 테이블을 제외하고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체 손님 한 팀을 받고 서빙을 하다 다리가 아파서 잠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또 단체 손님이 한 팀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손님은 20명 정도랍니다. 그래서 전 테이블 여러 개를 붙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체 두 팀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사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팀 모두 12시가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11시쯤 10명 정도 되는 단체팀이 먼저 계산을 끝내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테이블을 치웠죠. 그러고 있자니 그때 주방장 형이 나오더니 손님도 또 없을 것 같고 지하철 시간 때문에 먼저 퇴근한다고서 그냥 잽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심히 들어가시라 말하고서 다시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럼 이제 단체 손님 한 팀만 남은 거죠. 그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노랫소리도 크게 들리고 TV도 틀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매장의 손님들이 모두 빠진 뒤에 일어났습니다. 11시 30분 정도 되니 남아있던 한 팀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1시까지 연장 안 해도 되겠다. 12시가 넘어서 퇴근하면 사장님이 택시비를 지급해 주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12시 넘어서까지 지하철은 다닙니다. 또 새벽 1시에 끝나더라도 그냥 돈도 아낄 겸 천천히 걸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끊기는 시간에 퇴근만 아니면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테이블을 치우려고 보니 확실히 10명이 먹은 것보다 20명이 먹은 테이블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걸 언제 치우나 생각하면서 슬렁슬렁 치우고 있는데 그때 사장님도 일어나시더라고요. 사장님, 퇴근하시게요? 그래. 일이 좀 있어서 말이야. 알아서 잘 정리하고 퇴근해. 그렇게 사장님은 퇴근했습니다. 어차피 매장 열쇠가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들어가시라고 인사드린 뒤 다시 슬렁슬렁 치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시고 나서부터 괜히 뜬금없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장님은 나가시면서 나름 일 덜어주신답시고 TV랑 음악을 끄고 가셔서 그런지 상당히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 손님이 많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 매장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좀 섬뜩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치우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테이블을 싹 치우고 그릇들을 다 주방 싱크대에 담가놓고 컵은 다 씻어서 냉장고에 넣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앉아 계셨던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의자까지 확실히 밀어 넣었습니다. 원래는 쓰레기통까지 비워야 하는데 얼른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해 매장을 대충 살피고는 포스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르륵 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얼음이 돼버리긴 했지만 확인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뻣뻣하게
천천히 뒤를 돌았는데 사장님이 앉아 계셨던 그 테이블의 의자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분명 방금 정리했는데 확실히 다 넣었는데 의자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의자에 앉으려고 한 듯 뒤로 슬쩍 나와 있는데 정말 너무 소름 끼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멍하니 있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상황에 그냥 딱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근 카드만 딱 찍고 불 다 끄고 문 잠가 버리고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 그 자리는 조금 전에 치우면서 분명 의자를 다 넣었었는데 어떻게 하나만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어제 정신없이 바빠서 착각했을 거라고 제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정신없이 바빠서 의자를 하나 빼먹고 안 나왔구나. 그렇게 넘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에 일했던 알바 한 명이 아무 말도 없이 관두었다 하지 않았냐고. 그 친구가 너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혼자 마감하는데 기분이 너무 섬뜩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예전에 큰 화재가 났었다. 불난 집에서 장사하면 대박난 데서 그래서 여기로 자리 잡은 거라고. 무속적으로 예민하거나 찝찝하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혼자 가게를 마감할 때마다 사장님이 하신 말씀도 떠오르고 너무 무서워서 일주일 정도 버티다 결국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산속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다. 다 합쳐도 20가구를 채 넘지 못하는 작은 마을. 그만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지만 언젠가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 소동의 중심엔 소년이 있었다. 추운 겨울 몰아치는 눈송이가 발자국마저 순식간에 지워버리던 그날 소년이 사라졌다. 산을 오르는 걸 봤다는 동네 꼬마의 말에 다급히 주민들은 그 설산으로 향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온 산을 뒤졌지만 소년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혹시 추위에 지쳐 쓰러졌다면 금세 뒤덮일 정도로 한방 눈이 퍼붓고 있었기 때문에 장정들도 산에서 길을 잃는다면 무사하기 힘들 터였다. 소년의 어머니 곡소리가 설산의 침묵을 깨며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났다. 낡은 손전등을 들고 밤새 소년을 찾아다니던 주민들은 이제 소년을 찾는다기보다는 소년의 죽음을 찾고 있었다. 끝없이 쏟아지던 눈이 마침내 멈춘 이튿날, 소년은 마치 가볍게 산책이라도 다녀온 듯 멀쩡히 산을 걸어 내려왔다. 추위에 떨기는커녕 그 오동통한 얼굴에 따뜻한 온기까지 여태 남은 채였다. 주민들은 기쁨보다 당혹스러움을 느껴야 했다. 꼬박 이틀을 저 눈밭에서 헤맸을 소년이 이제 막 안방에서 뛰어나와 소년의 볼을 부비는 어머니보다 혈색이 좋아 보였다. 어딜 간 것이냐고 다그치는 어머니의 말에 그저 소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리가 많고 털이 긴 새빨간 짐승이랑 같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 산이 아니라도 빨간 털을 가지고 다리가 많은 짐승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다. 수차례 되물어 보아도 그저 소녀는 해맑게 웃으며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 짐승이 절 부른 거예요. 따뜻하게 잘 보살펴줘서 즐겁게 놀다 왔는걸요? 그날 뒤 비슷한 짐승이 발견되거나 목격담이 도는 일은 당연히 없었다. 소녀는 아무런 일 없이 잘 성장했고 그 붉은 짐승에 대한 것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오로지 소년의 어머니만이 시도 때도 없이 그날의 일을 물어봤지만 소년은 그저 웃을 뿐 무어라 시원하게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 점차 마을은 쇠퇴하면서 하나둘 도시로 떠났다. 소년의 가족 역시 도시로 이주했다. 어느새 청년이 된 소년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또 짝을 만났다.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였고 크게 모난 것도 잘난 것도 없는 삶이었다. 가끔 소년의 어머니가 청년에게 물어왔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청년은 언제나처럼 그저 웃을 뿐이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청년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나이를 먹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한 중년이 되었음에도 이제 완연한 노인이 된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날 그 추운 설산에서 멀쩡히 살아 돌아온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전히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언제나 아들은 그저 웃음으로 일관한다던지 아주 가끔, 정말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다리가 많고 털이 긴 새빨간 짐승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아들의 그 말 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힘겹게 마지막 숨결을 뱉어대던 그날, 주름이 많이 생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왔다. 그날 도저히 살아 돌아올 수 없을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중년의 아들이 크게 한숨을 쉬더니 다른 가족들을 모두 물려서 늙은 어머니와 나이든 아들, 그렇게 단둘이 방에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숨기고 숨겨왔던 그날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 설산에 짐승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쥐네처럼 다리가 많고 온몸은 새빨간 털로 뒤덮인 기묘한 짐승이었죠. 그 짐승은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죠. 산속 깊은 구덩이 속에서 벌레처럼 사는 게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하나를 끼워냈습니다. 쉼없이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오라고 속삭여서 눈보라를 해주고 자신의 굴로 찾아오도록 만들었죠. 그 소년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소년의 뇌에다 주둥이를 꽂아 천천히 빨아먹었습니다. 하루 만에 소년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토막골로 죽어버렸지만 그 덕에 붉은 짐승은 소년의 기억을 가진 채 소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인간이 된 것이죠. 지금껏 속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 당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저 먼 산속 깊은 토굴에서 백골이 되어버린 진짜 아들보다 더 잘해왔으니 부디 저를 그때의 그 소년 진짜 아들로 여겨주시길. 아들이 아닌 아들의 말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이 멎은 뒤였다. 진실을 알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그런 사실은 중요치 않았다. 그저 마침내 진실을 말함으로써 평생 거짓말을 해온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 개운함을 느낄 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라져 다행이라 생각할 뿐. 이제 그는, 아니 붉은 짐승은 마침내 완전한 인간으로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도 짝을 찾고 독립하고 또 자식을 낳을 것이다. 토굴에서 살던 붉은 짐승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의 행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붉은 짐승은 크게 만족하며 마침내 평생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공간, 그 설산의 토굴에 대한 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아직도 그곳에 버려져 있는 소년의 사체와 함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정말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으로 여동생과 언니, 또 엄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밤이 되면 우리 가족은 작은 방으로 모여서 같이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전 엄마의 부탁을 받아 집안의 불들을 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의 불을 끄고 텔레비전의 코드도 뽑은 뒤 집안의 불들을 모두 껐다고 엄마에게 말하고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또 옆에 있던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전 평소보다 빨리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방에서 쾅!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새벽 4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헌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까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쾅! 쾅! 이 소리는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언니도 들었는지 제게 소리가 들렸냐고 물어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엄마가 자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쾅! 쾅! 하는 소리는 어떤 금속으로 무언가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고 상당히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니 역시 그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지 거실에 나가본다고 말했습니다. 전 언니와 함께 어두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은 봐버렸습니다. 거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 언제나 우리들이 식사하거나 단란하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 그 테이블 위에 웬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헌데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까지 길게 자라있는 머리카락, 호리호리한 체격,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아 여자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소름이 끼쳐 언니 쪽을 보았습니다. 헌데 언니는 제 시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만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잔 어두운 거실에서 허리를 곧게 핀 채 테이블 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 무서운 나머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그 여자는 이쪽을 뒤돌아볼 기색도 없이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또 엄마를 깨우고 거실에 사람이 있다며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투덜거리는 엄마를 데리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불을 켜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시선은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 말이죠. 지금도 확실하게 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저와 다르게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라고만 짧게 내뱉었죠. 엄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우리 세 사람은 침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자를 보고 소리치며 침실에 가서 엄마를 거실에 데리고 왔던 그 잠시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것일까? 또 언니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거라도 한 걸까? 그리고 다음날 전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 하지만 언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 다시금 저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큰 소리로 소리쳤기 때문에. 그 뒤로 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왜인지 모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말을 걸면 언제나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저를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은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외친 소리 때문에 테이블 위에 있던 여자는 언니 쪽으로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겠죠. 분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아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그런 것도 잊혀져 갔습니다. 고등입시를 코앞에 둔 저는 매일 밤 제 방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 들어가 집으로 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문 쪽에서 놓고 하는 다른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상당히 희미한 소리입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기억난 저는 전신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 소리는 어릴 때의 그 소리다. 쾅, 쾅. 또 울렸습니다. 문의 반대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전 공포를 떨쳐내려 여동생 방 쪽으로 벽을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동생에게 말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또 엄마는 최근 들어 일찍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즉, 집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저 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쾅, 쾅. 그러다 결국 저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소리의 원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어떤 용기에서인지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두운 목도와 어두운 거실, 거기에는 커튼 사이로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테이블 위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가운데에서 정자하고 여전히 뒷모습만을 제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쾅, 쾅. 이번엔 확실하게 그 여자에게서 들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저는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또다시 목소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천천히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여자의 양쪽 눈으로 500원 크기의 동전만한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잘 보면 양손에는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씩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들 가족도 이제 끝이에요.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아마 전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엄마한테 거실에서 자던 나를 방으로 옮긴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꿈이라도 꾸었냐며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방 벽을 두드렸을 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거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침대로 날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라고. 이변은 그날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거실에는 엄마가 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딨어? 현관에서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 문이 열려있는데도 가까운 마트라도 간 것일까? 만사의 태평한 엄마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쾅! 쾅!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전신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똑같은 저 소리.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능의 공포에 미쳐 이성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전 현관문을 난폭하게 열고서 아주 빠르게 건물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엄마는 어디에 있지? 여동생은? 가족을 생각하며 그것의 정체를 어떻게든 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을 달리고 달린 끝에 가까운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마트 안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전 숨을 몰아쉬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시간대가 늦다 보니 마트 안에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저 같은 학생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어 조금 전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집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것 외에는 현관에서 엄마를 불렀을 때 느꼈던 집안의 이상한 조용함. 집 안으로는 누군가 있었을 리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현관까지만 들어갔으니 집안을 모두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집안의 불들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엄마는 집안의 불들을 끄고서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그 목소린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은 상당히 늦네. 무슨 일 있어? 다시금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옵니다. 무언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던 저였을지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엄마지? 어? 왜라니? 무슨 말이니? 괜찮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건 엄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람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투. 저는 전화 저편에서 저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는 것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을 어떻게든 움직여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 누구라니? 조금의 간격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엄마야. 때는 10년 전 일이다. 한참 신랑과 사랑이 깊어질 때였다. 또한 그때의 계절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였지만 우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녔다. 그렇게 신랑과 바다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날씨도 덥고 손에서 땀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고 안락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신랑이 말했다. 우리 에어컨도 나오고 TV도 있는 곳으로 갈까? 신랑의 그 말에 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어서 갈까? 과감한 제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린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치킨과 음료를 사서 가장 가까운 모텔로 향했다. 마침 방도 하나 남아있었다. 모텔 카운터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키를 건네면서 간판불을 꺼야겠다고 혼잣말 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지낼 곳은 복도의 맨 끝방이었다. 복도가 꽤 길었지만 시원한 에어컨 방에서 치킨을 먹을 생각에 잔뜩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실망스러움을 감추기 힘들었다. 모텔 건물 외관과 다르게 방 내부는 무척 낡아 보였다. 스탠드형 나무 옷걸이, 작은 TV, 거기다 눅눅한 공기까지 모든 것들이 기대와 달랐다. 하지만 더위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에어컨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우린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다 치킨 포장을 풀고 폭풍 흡입했다. 그런데 먹는 내내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 구조는 이랬다. 문 앞에 TV가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엔 침대가 있었다. 우린 TV와 침대 사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난 문을 등진 채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다. 어떤 누군가 소리 없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 보이는 건 갈색 문뿐이었다. 그냥 신경 쓰이는 기분일 뿐이라며 애써 무시했다. 치킨을 다 먹은 신랑이 내게 말했다. 나 먼저 씻고 올게. 신랑이 욕실에 들어가고 난 TV를 보면서 남은 치킨을 먹으려 했다. 그런데 자꾸만 문 쪽이 신경 쓰여 힐끔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에 축 늘어진 검은색의 형상이 보였다가 사라진 것이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을 빠르게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사람은커녕 검은 옷조차 없었다. 문도 단단히 닫혀 있었다. 헛것을 본 거라 나 자신을 달래며 다시금 TV에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문을 스치듯 바라본 순간 그 검은 형상이 또 보였다가 사라졌다. 몸이 얼어붙고 머리끝부터 소름이 돋았다. 눈물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그 형상이 또렷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에 목을 매단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때
욕실에서 신랑이 나왔다. 신랑은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난 잔뜩 눈물을 쏟아내면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비싼 돈 주고 모텔에 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자고 하면 신랑이 이해해줄까 걱정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헌데 그때 신랑이 갑자기 겉옷을 챙겨 입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이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나도 신발을 신었다. 그리곤 급하게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랑이 말했다. 나도 치킨 먹을 때부터 문 쪽이 신경 쓰였어. 자꾸 눈이 가더라고. 뭔가 얼룩 같은 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 말하면 네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냥 참았는데 네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린 서둘러 카운터로 가서 열쇠를 반납하려 했다. 그런데 열쇠를 방에 두고 나왔다. 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졸린 얼굴로 나온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난 울먹이며 말했다. 방에서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문에 사람이 목을 매단 것 같은. 내 말을 들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신랑이 대신에 열쇠를 두고 왔다고 전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붙잡았다. 저기 잠깐만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순간 나는 당황했다. 왜요? 아주머니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저씨가 밥 먹으러 가서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은 신랑이 눈치를 채고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거기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말해봤자 기분만 나빠질 텐데. 뭐야, 진짜 사람이 죽은 게 맞아요? 언제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린 그날이 있었던 뒤로 충격을 받아 다시는 모텔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모텔이 떠오른다. 그리고 참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도 가끔 꿈속에서 그때 보았던 검은 형상을 본다는 것이다. 꿈속에서 문이 열리고 검은 형상이 나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온다. 마치 날 알고 있다는 듯 한 발짝씩 다가오는 그 형상이 나에게 속삭인다. 여긴 내 방인데. 빨간 마스크에 대한 괴담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중학생 아이들이 수업 중 빨간 마스크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전 대학생입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에 내심 뿌듯했습니다. 빨간 마스크는 제가 초등학생이던 때,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마스크에 대한 괴담은 몇 년쯤 유행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올해 초부터 다시 빨간 마스크에 대한 괴담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다시 붐이 되었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빨간 마스크에 잔인하고 흉측한 얼굴은 제 기억 속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몇 안 되는 요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빨간 마스크 괴담이 사람들 입으로 퍼지기 시작한 그 시절, 늦은 밤 거리에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낮에 다닐 때도 항상 그룹으로 몰려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것에 익숙해질 때쯤 파란 마스크, 초록 마스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겁도 많고 빨간 마스크가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파란색이니 초록색 마스크 괴담은 애초에 귀를 막아버렸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게 있는데 드라큘라 강아지. 이 개는 빨간 마스크가 기르는 설이 있었는데 사람을 물면 죽을 때까지 놓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빨간 마스크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빨간 마스크는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자이고 달리기는 100m로 5초에 뛴다. 이 여인에 대한 사진은 흔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만나면 나 예뻐?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도 나처럼 해줄게 라고 말하며 입을 귀까지 찢어버린다. 그리고 아니다, 못생겼다고 말하면 입을 반만 찢는다.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빨간 마스크의 사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 저에게 빨간 마스크에 대한 괴담은 온통 미스테리 투성이었습니다. 이건 빨간 마스크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물론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빨간 마스크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명하지 않다. 빨간 마스크는 머리가 긴 남자라는 설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빨간 마스크는 엄청난 미소년이었다. 세 번째, 그에겐 두 누나가 있었는데 자신보다 예쁘게 생긴 그 남동생을 질투해서 남동생의 입을 귀까지 찢어버리고 집에 불을 지른다. 다행히 동생은 불길에서 살아나왔지만 혐오스러운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마스크를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마스크는 아무리 바꿔도 피빛으로 물들고 그의 옷도 모두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만나면 혈액형을 물어보며 B형이면 입을 볼까지 찢어버리고 A형이면 입을 귀까지 찢고 AB형이면 입을 이마까지 찢어버리며 O형이면 입에서부터 이마까지 얼굴을 도려낸다고 합니다. 네 번째, 100m를 뛰는데 5초 정도가 걸리지만 2층 이상의 건물은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평일 중 3일은 수영 강습을 받았습니다. 빨간 마스크 소문이 돌고 한두 달이 지났을 때 제가 살던 곳에서 수영장을 가는 곳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던 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방식은 사람의 짓이라 생각하기에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배는 30cm가량 칼로 찢어 놓았고 그 속의 내장들이 삐죽 나와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그런데 그 사건이 빨간 마스크의 짓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뒤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우선 저는 집에서 수영장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친구 녀석이 마리오 3를 보여준다고 해서 친구 집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수영장과 가까웠습니다. 당시 마리오 3는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반에서 쿠파의 자식들을 모두 깨고 쿠파탄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집에 몰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 녀석입니다. 전 한껏 신이 난 채 마리오를 보다 보니 어느덧 수영 수업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수영장까지 가까우니 그냥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았던 그 부지를 지나쳐야 한다는 것을. 친구와 놀다 보니 완벽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사건이 떠올라 움찔했지만 어차피 낮이었고 주변에 큰 길도 있었으니 전 최고의 스피드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전 숨을 몰아쉬며 아무 생각 없이 왼쪽을 보았습니다. 헌데 그때 그 부지는 엄청 컸었는데 매우 먼 곳에서 사람 형상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너무나도 빨간색인 옷을 입은 채, 그리고 그 빨간색 사람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간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얼어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뛰기라도 한다면 저것이 쫓아올 것 같았기 때문에. 빨간 마스크는 100m를 뛰는데 5초. 다행히 제가 서 있는 곳과 수영장 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정도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수영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도착한 후에도 절대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얼굴을 기억할까봐. 그날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저는 이 뉴스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던 괴담을 악용해 잔인하게 살인을 즐겼던 빨간 마스크파 31명. 저는 체포.